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지금 제 어깨를 붙잡고 우는 이 남자 누군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태풍그룹 회장 이건우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그가 고작 2개에 1,000원짜리 붕어빵을 파는 제 앞에서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겨울비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 그리고 쇠붙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고인 웅덩이는 시커먼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죠. 제 주위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찢겨나간 천막 비닐, 휘어진 알루미늄 기둥, 진흙에 처박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붕어빵들. 저는 흙탕물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 패딩 점퍼는 흙투성이가 되어 무거웠고 터진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 2 동강난 붕어빵 틀 때문이었죠. 용역 반장이 제 어깨를 툭 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좋게 말할 때 비키지? 이거 고철값도 안 나와. 저는 반장의 팔을 뿌리치며 깨진 붕어빵 틀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우리 할머니 목숨줄이란 말이야. 밟지 마. 이 기집애가 진짜 밀어버려. 반장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 소중한 것이 누군가에겐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요즘 구청 독한의 쯧쯧 어린애가 불쌍해서 어쩌나 구경꾼들의 동정 섞인 수군거림이 더 역겨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붕어빵 틀 이 틀이 깨지면서 제 인생도 같이 부러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차가 미처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태풍그룹 회장 이건우라는 것을. 그는 빗길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짐승처럼 달려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던 용역 반장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그 손 당장 떼. 이 자식들아. 천하의 재벌 회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진흙탕에 몸을 던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제 구두가 진흙 속에 잠겼고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됐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제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괜찮니? 아가, 다친 데 없어? 응? 그의 손은 제 손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용역들도 휴대폰을 들던 구경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저 돈 없어요. 다 가져갔잖아요.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어른보다도 깊고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널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제 귀에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당신이 누군데 늦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은 가장 더러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란 걸, 아니, 이미 오래전에 제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이란 걸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차가운 겨울로 돌아가서요. 몇 달 전 그 지독했던 겨울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포장마차 앞에서 기계처럼
붕어빵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 시커먼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 양말은 이미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손등은 동상으로 터져 벌겋게 부어올랐고 뜨겁게 달궈진 주물틀을 잡을 때마다 살이 타는 듯한 통증과 뼈가 시린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제 생명줄도 끊길 테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수능 성적표, 전국 상위 3%, 그 잘난 숫자가 적힌 종이 위로 튀김 기름이 번져 얼룩덜룩했습니다. 그 얼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따뜻한 방에서 대학 원서를 쓰고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고 있을 텐데 저는 이 길바닥에서 밀가루 반죽이나 뒤집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입원이 벌써 15번째 독촉 문자였습니다. 미납금 정산되지 않을 시 강제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자가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쳐박았습니다. 확인해봤자 제 주머니엔 먼지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반죽통을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예, 세아야. 너 그러다 손 진짜 썩는다. 옆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제 쪽으로 툭 밀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냥 마셔. 안 먹으면 내가 섭섭해서 그래. 투박한 말투 속에 담긴 그 얄팍한 온정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사무쳤습니다. 저는 국물을 단숨에 삼켰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내장을 억지로 깨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골목의 유일한 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비참함을 알기에 묵묵히 챙겨주는 가난한 자들의 연대. 손님이 끊긴 새벽, 저는 기름 묻은 성적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귀퉁이에 연필로 적어둔 세 글자. 영양사. 제가 미치도록 되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할머니에게 내 손으로 영양 가득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이면 전액 장학금도 가능하다고 호들갑을 떨었었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입학금, 생활비, 그리고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병원비. 대학? 저 같은 애한테는 사치였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다시 구겨넣고 붕어빵 틀을 미친 듯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눌어붙은 탄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제 가난한 인생 같았습니다.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저 시커먼 얼룩이 마치 제 미래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칼바람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행인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고 제 앞을 무심하게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쳐야 했습니다. 따끈한 붕어빵 있어요. 2개에 1,000원입니다. 목에서 피맛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초라하고 낡은 포장마차만이 할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붙들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상 걸린 손으로 붕어빵을 구우며 죽어버린 꿈과 잔인한 현실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지독한 겨울 골목 끝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유난히 살을 애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뚝 끊긴 저녁, 저는
포장마차 앞에 시체처럼 서 있었습니다. 돈통을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고작 10,000원. 이걸로는 병원비는커녕 내일 쓸 반죽값도 안 됐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나쁜 생각이 스칠 때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이 구질구질한 빈민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창 너머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저는 밖에서 하얗게 옷입김만 뿜어대고 있었죠. 그 거리감이 참 비참했습니다. 곧이어 뒷좌석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와 작은 아이 하나가 내렸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그 조그만 몸에 걸친 코트가 제 전 재산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기름때 전 제 패딩 소매를 뒤로 감췄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데 그 순간만큼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초라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쭈뼛거리며 제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붕어빵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엔 순수한 신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붕어빵을 처음 보다니.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면 붕어빵을 모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쓴웃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따끈한 붕어빵이에요. 뒤에 서 있던 운전기사 아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큰일이라도 나는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순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5만원권 지폐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작 붕어빵 2개 사 먹으면서 5만원을 내밀다니. 저 아이에게 돈은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아니야. 2,000원이면 충분해. 저는 아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저 돈을 덥석 받아버리면 이 아이는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능숙하게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덤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꼬마 손님들은 팥보다 이걸 더 좋아하더라고. 아이가 봉지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 찌들었던 제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오물거리는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며 단 돈 10,000원을 벌면서 느꼈던 서름과 비참함이 그 짧은 3글자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음식이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게 제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본다는 듯한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귀티가 흘렀지만 어딘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뺨, 가느다란 손목.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무언가 결핍되어 있구나.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아이구나.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저는 마치 오래된 누나처럼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낯선 아이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기사가 차로 돌아가고 검은 세단이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오늘 번 돈은 고작 12,000원. 하지만 기분만큼은 100만 원을 번 것보다 더 충만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단칸방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맛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모처럼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훗날 제 인생의 가장 큰 구원자가 될 줄은, 그리고 제 운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 줄은. 그 다음 날 한겨울답지 않게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답답하게 목을 조이던 낡은 털 목도리와 모자를 벗어 포장마차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제 얼굴이 온전히 드러난 건 그 겨울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하고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하온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들뜬 얼굴로 달려오는 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또 왔구나. 오늘은 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온의 손에서 쥐고 있던 동전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아스팔트 바닥에 동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온은 동전을 주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멍하니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온아, 왜 그래? 동전 떨어져 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커다란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하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반죽국자를 잡으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뭐? 누나 얼굴이 우리 엄마랑 완전 똑같아요. 하온의 그렁그렁한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투정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뼈에 사무친 그리움과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하는 충격이 뒤섞인 진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농담하지 말라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이의 시선이 너무나 간절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온아, 그건 정말이에요. 우리 집 서재에 엄마 사진이 숨겨져 있는데 누나랑 진짜 똑같아요. 웃는 게 정말 똑같아요.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리자 멀리 세워둔 차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췄습니다.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곰팡내 나는 단칸방으로 돌아온 저는 깨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 오뚝한 코, 얇은 입술. 나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제 입에서 자주 섞인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제 친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사진 한 장, 흔적 하나 남겨진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셨으니까요. 너는 그냥 너답게 생겼어. 쓸데없는 생각 마라. 예전에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프고 어두웠는지, 왜 내 시선을 피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을요. 같은 시각 저택으로 돌아간 하온이는 서재에 걸린 엄마의 사진과 제 얼굴을 맞춰보며 전율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이 저주처럼 혹은 운명처럼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아이 엄마와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제가 닮았다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처럼 거대한 비밀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베이트 마이너스 붕어빵으로 이어진 비밀스러운 인연. 그날 이후 하온이는 제 낡은 포장마차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기사 아저씨의 눈치를 보며 쪼르르 달려왔고 저는 어느새 아이가 올 시간에 맞춰 눅눅해진 반죽을 버리고 새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말이죠. 누나,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하온이는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어가며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빵을 뒤집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손님과 주인이라기엔 우리 사이엔 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어. 맨날 화난 표정이야. 아이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아이의 목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명랑했던 눈동자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는 걸 보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상처. 저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하온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누나는 가족이 누구예요? 할머니랑 나 딱 둘뿐이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온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그 배려가 오히려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결핍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차 안에 있던 운전기사 아저씨의 시선이 유독 따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눈빛.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의심하고 재고 파헤치려는 듯한 그 끈적한 시선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 새야, 너 진짜 대박이다. 기사들이 떠드는 거 들었어? 옆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뭐가요? 그 꼬맹이 말이야. 맨날 오는 애. 걔가 태풍그룹 회장 손자라는데 너 알고 있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태풍그룹이요? 그래, 그 대한민국 다 먹여 살린다는 태풍그룹. 와, 너 진짜 줄 한번 잘 섰다. 걔한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는데? 아주머니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태풍그룹. 뉴스에서나 보던 그 거대한 이름. 대한민국 상위 0.001%의 재벌. 그 작고 붕어빵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하온이가 그 집안 핏줄이라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핀 곰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왜 그 대단한 재벌가 도련님이 쥐가 드나드는 이 더러운 골목에서 1,000원짜리 붕어빵을 먹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보며 엄마를 닮았다고 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사는 시궁창과 아이가 사는 황금성.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를 뚫어져라 보던 김 기사는 집으로 돌아가 낡은 운전일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기억 속에서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찾아냈겠죠. 제 성과 똑같은 이름. 회장님이 지우고 싶어 했지만
결코 지우지 못했던 그 여자의 이름. 김 기사는 직감했겠죠. 이 붕어빵 파는 아이가 덮어둔 과거를 들춰낼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하온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나, 왜 그래? 어디 아파? 붕어빵이 좀 탔어. 하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이 아이랑 더 엮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재벌과 노점상,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크림 붕어빵을 오물거리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 모진 말을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그저 맛있는 빵을 구워주는 누나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멍청하게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운명의 톱니바퀴가 제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하온이가 태풍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요동쳤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아이에게서 느끼는 묘한 동질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온이는 여전히 매일 제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변함없이 해맑은 얼굴로요. 어느 날 하온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주워들었다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8살짜리 아이의 일과표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중국어, 승마. 평일 저녁 7시까지 숨 쉴 틈 없이 빼곡하게 채워진 일종의 수감 일지였습니다. 하온아, 이거. 아, 그거요? 다 쓰레기예요. 하기 싫은 것들 뿐이라고요. 하온이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고작 8살 아이의 목소리에 삶에 지친 노인의 권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표를 돌려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학교도 못 가고 이 거리에서 밀가루 냄새에 찌들어 가는데 누군가는 돈을 발라가며 배우는 것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니. 우리는 정말 지독하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멀리 차 안에서 김 기사 아저씨가 저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알아챈 듯한 불안하고 찝찝한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우연히 태풍그룹 본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빌딩. 그 위 전광판에서 뉴스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저에게는 최우선입니다. 태풍그룹의 모든 임직원도 제 가족입니다. 화면 속 남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태풍그룹 회장 이건우, 하온이의 할아버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는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비틀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라니. 저토록 높고 화려한 곳에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기만처럼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는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저 남자의 가족은 뭘 하고 있을까? 같은 시각 그 화려한 저택의 풍경은 차가웠습니다. 하온이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갈비찜 유기농 샐러드, 갓 지은 밥 냄새가 진동했지만 하온이의 밥그릇은 손도 대지 않아 깨끗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한 숟가락만 드세요. 회장님 아시면 저희가 혼납니다. 가정부가 사정했지만 하온이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붕어빵 먹을 거예요. 그 단호한 목소리에 가정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기사는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건우는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서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20년이 지나도 옅어지기는커녕 밤마다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에 건우는 급히 액자를 엎어두었습니다. 뭔가 도련님이 요즘 골목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 먹는데 거기 주인이 19살 소녀입니다. 건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겨우 그런 보고나 하려고 들어왔나? 하온이가 먹고 싶다는데 나도. 그게 아닙니다. 그 소녀 얼굴이. 김 기사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돌아가신 사모님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순간 서류를 넘기던 건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건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정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웃는 모습이 사모님 젊은 시절과 판박이입니다. 그만. 건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잊으려고 몸부림쳤던 기억이 다시 살아날까봐, 헛된 희망에 또다시 무너져 내릴까봐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만해. 죽은 사람이야. 내 가슴에 묻은 사람이라고. 건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깊은 고통이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날 흔들지 마. 이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보시면 나가주게. 혼자 있고 싶어. 건우가 힘없이 손짓했습니다. 김 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엎어둔 액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진 속 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닮았다고? 서진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독버섯처럼 건우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닮았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서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내일 일정 다 비워.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그것은 확인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건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골목 끝에 자신을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견고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버스에 올랐습니다.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제 발목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시트 위에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 제 세상의 전부인 할머니. 투명한 산소줄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앙상한 손가락으로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세아야, 왔구나. 할머니가 깨진 유리 조각 같은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괜찮아. 너는 오늘 어땠어? 붕어빵? 엄청 잘 팔렸어요. 없어서 못 팔았다니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겨우 5천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퀭한 눈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제 서툰 거짓말을, 그리고 제 눈 밑에 들이운 그늘을. 세아야. 네.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남들처럼 못 살아도 그냥 우리 둘이 함께 있자. 그거면 돼. 할머니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짙은 미안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짐짓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대학이 뭐 대수인가요? 평생 할머니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건데 귀찮다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를 토하듯 울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에 가서 하얀 가운을 입고 할머니에게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 이만큼 컸다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기대도 된다고. 하지만 그건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부러운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손녀가 참 효녀네. 요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 있어.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애가 참 착해요. 할머니가 힘겹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자책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병원비 정산 좀 서둘러 주세요. 원무과에서 계속 연락 옵니다. 보호자. 19살 제 어깨엔 너무나 무겁고 잔인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막차가 끊긴 뒤였습니다. 저는 칼바람을 맞으며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냉기가 스며들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통유리 너머로 또래 대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컵라면을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나 이번 방학 때 유럽 배낭여행 갈까 하는데 어디가 좋아? 미친, 부럽다. 나는 어학연수 준비해야 하는데.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유학, 배낭여행. 저에게는 외계어보다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겨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이 거지 같은 현실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곰팡내와 퀴퀴한 가스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습기 때문에 벽지는 흉물스럽게 들떠 있었고 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라면 하나를 부숴넣고 끓였습니다. 저녁이자 야식이었습니다. 라면을 씹으며 붕어빵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순수익 5,000원.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책상 구석엔 포장도 뜯지 못한 수험서 위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기름 묻은 장부를 툭 던져 놓았습니다. 꿈, 희망, 그런 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꾸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공포였으니까요. 라면 국물까지 싹 비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는데 문득 오늘 낮에 본 전광판 속 태풍그룹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차가운 인상의 남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이 최고겠지. 저에게 가족은 짐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버거운
놓을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는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냉소했던 그 재벌 회장이 지금 저를 뒷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곧 제 비루한 인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 낡은 포장마차 천막 한가운데에 노란 종이 한 장이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행정대 집행영장 무허가 노점 강제 철거 예고. 마치 제 이마에 붙은 부적처럼 그 노란 딱지 하나가 제 목숨줄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까지는 아니겠지. 구석에 박혀 있는데. 애써 부정하며 천막을 걷어 올리는데 구청 직원들이 저승사자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포장마차에 붙은 딱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보이지? 이번 주 내로 자진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싹 다 밀어버린다. 알았어? 저기, 선생님, 저는 예외 안 되나요? 저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다급하게 직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직원은 벌레가 닿은 듯 제 손을 탁 쳐냈습니다. 사정없는 사람 여기 있어?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억울하면 구청장한테 따지든가. 그 차갑고 조소 섞인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제 눈앞에서 달랑 한 장 붙은 그 노란 딱지가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바람에 팔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포장마차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 발을 동동 구를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넌 끝났어.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저녁이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하온이가 해맑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나왔어.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려 포장마차에 붙은 그 노란 딱지 한 장을 등 뒤로 가렸습니다. 이 아이에게까지 제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나 내일은 친구도 데려올 거야. 우리 학교에서 붕어빵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 친구들이 줄 선대. 아이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포장마차가 으스러질지도 모르는데, 내일이면 누나가 이 골목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등 뒤로 딱지가 붙은 자리를 꽉 움켜쥐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과연 올까? 멀리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김 기사가 단속 예고장이 붙은 골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풍그룹 본사 회장실. 건우는 늦은 밤까지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투자건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던 찰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메모지 한 장이 건우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김 기사가 올려둔 보고였습니다. 도련님 근황 북구 구도심 붕어빵 노점주 3회 이상 방문. 건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점, 그리고 북구 구도심. 어제 김 기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아내와 닮은 소녀가 있다는 그곳. 불쾌하고 찝찝한 기분이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건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달력을 꺼냈습니다. 단속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바로 사흘 뒤였습니다. 단속 후 방치된 물품은 폐기 처분함. 안내문 속 문장이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폐기 처분. 저 붕어빵 틀이 그리고 제 인생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폐기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붕어빵 틀을 어루만졌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고 기름때가 낀 쇳덩이였지만 저한테는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잔인한 이빨을 드러내고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단속 예고일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잿빛이었고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공기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매캐한 경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청 단속 차량과 용역 트럭이 거대한 짐승들처럼 줄지어 골목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불법 노점 단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잦은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강제 수거합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노점상들이 비명을 지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았고 어떤 사람은 체념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붕어빵 틀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요. 이거 못 가져가요. 아가씨, 비켜. 다치기 싫으면. 용역 직원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제 전부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할머니 죽는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짐승의 비명처럼 갈라졌습니다. 단속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비키세요. 용역 직원 몇 명이 제 포장마차 기둥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천막이 삽시간에 찢겨나갔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이 비바람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저를 거칠게 옆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더 악착같이 트럭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병원비 벌어야 한단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붕 떴습니다. 철퍼덕. 저는 그대로 시커먼 진흙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패딩 속으로 청바지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들어갔지만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용역이 그 틈을 타 제 보물 위로 붕어빵 틀을 집어들었으니까요. 안 돼.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역은 무심하게 그 무거운 쇠틀을 트럭 위로 내던졌습니다. 쾅 마이너스. 둔탁하고 묵직한 파열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오래된 쇠틀이 트럭 바닥과 부딪히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엎어진 채 부서진 쇠붙이를 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끝났다. 내 인생이 저 쇳덩이처럼 박살났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며 제 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어린 게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런다던데. 불쌍하네.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니까. 쯧쯧.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또 버려지는 건가요? 제발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고막을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위험하게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골목 안쪽을 훑다가 진흙탕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저없이 제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밑창이 진흙탕을 밟으며 철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고급 구두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됐지만 그 남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다다른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흙탕물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더러운 물에 잠겼고 양복 바지 무릎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괜찮니? 그의 손은 제 손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얼어붙었고 구경꾼들은 휴대폰을 든 손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이야. 그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의 눈에서 제가 아는 그 어떤 어른보다도 깊고 처절한 절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단속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즉시 이 노점에서 손 떼. 단호하고 강한 짐승의 포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따라온 비서가 사색이 되어 명함을 나눠주며 외쳤습니다. 법적 책임은 태풍그룹이 모두 지겠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태풍그룹?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그 회장. 이건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사함보다 의문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나 같은 걸 구하려고 이 더러운 바닥을 기는 걸까? 그 사람이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려 했습니다. 구급차 기다릴 시간 없어. 내 차로 가자.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 괜찮아요. 이거 나요.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타인의 부축을 받아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진흙투성이인 제가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는 순간 제 인생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낯설고 두려운 세계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원래 하온이가 드나든다는 그 붕어빵 노점만 멀리서 확인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그 잔인한 우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속에 싹트려는 헛된 희망을 단칼에 베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죽은 아내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과 울음소리가 건우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까이 다가가자 단속반과 용역들이 철거를 마무리하는 아수라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찢겨나간 천막, 바닥에 나뒹구는 집기들. 그리고 그 순간 건우의 시선이 진흙탕에 처박힌 한 소녀에게 꽂혔습니다. 건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드는 소녀. 그 눈매, 그 이마선, 겁에 질린 그 입술. 서진아. 윤서진. 20년 전 차갑게 식어가던 아내의 마지막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건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혹은 신이 내린 잔인한 형벌을 마주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멍하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용역들이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앞뒤재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손 당장 떼. 건우는 비싼 코트 자락이 흙탕물에 잠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아가, 나 좀 봐. 건우의 손이 소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믿기 힘들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자신이 비쳤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던 아내의 눈빛이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늦었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건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 같은 사과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썩어가던 죄책감이 이 소녀를 보는 순간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김 기사가 이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저런 무너진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기사는 직감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것을. 건우가 고개를 돌려 단속반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꺼져. 이 노점에서 손 떼란 말이야. 단호하고 서슬퍼런 호통에 단속반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따라온 비서가 사색이 되어 수습에 나섰습니다. 책임은 태풍그룹이 모두 지겠습니다. 철거 중단하세요. 상황이 정리되자 건우는 멍하니 서 있는 붕어빵 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동강난 쇠틀이 마치 자신의 찢겨진 마음 같았습니다. 건우는 다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혼란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건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의문이 가득한 눈빛.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지? 왜 울고 있는 거지? 소녀의 그 눈빛이 건우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건우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기다릴 시간 없어. 내 차로 가자. 건우는 주저앉은 소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소녀는 거부하려 했지만 이미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진흙투성이인 소녀가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뉘었습니다. 흙탕물이 시트를 더럽혔지만 건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쓰러진 소녀를 힐끔거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누구니 넌? 도대체 누구길래 서진이 얼굴을 하고 있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빗길을 가르는 동안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진흙물이 제 처지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큰 외상은 없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진 상태예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모든 진료비와 재반 비용, 제 앞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특실로 잡아주시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동정, 아니 적선. 거절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할머니가 계신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501호. 문을 열기 전 옷에 묻은 진흙을 손으로 털어내려 했지만 얼룩은 번지기만 할 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아야, 왔구나.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뒷짐을 지고 문가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꼴이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다가 넘어졌어요.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럽더라고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포장마차가 박살났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제 거짓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옆 침대 환자가 켜둔 TV 뉴스에서 태풍그룹 관련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벌들은 참 좋겠네.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방금 그 재벌 회장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캔 커피 하나를 뽑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데일 듯 뜨거운데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잃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살난 붕어빵 틀 찢겨나간 천막, 그리고 무너져버린 제 자존심.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 병원비는, 당장 내일은.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혀오는데 복도 한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건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그림자처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가올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결심한 듯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네.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는 좀 어떠시니? 주무세요. 근데 아저씨는 왜 안 가세요? 제 말투는 가시 돋쳐 있었습니다.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납된 병원비. 전부 정리했다. 앞으로 나올 비용도 내가 낼 거야.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아저씨가 왜요? 우리 불쌍해서요? 적선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나 아저씨 모르잖아요. 아저씨도 나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건데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책임이니까. 책임? 무슨 책임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그냥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그래. 회장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이라는 건지, 왜 저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캔 커피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요 없어요.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세아야. 회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타는 목소리였습니다. 힘들면 연락해라.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제발. 회장이 제 손에 억지로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태풍그룹 회장 이건우. 그 하얀 명함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자존심 상해 미치겠는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할머니 약값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왠지 이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장마차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지시로 새 붕어빵 틀이 마련됐다고 연락이 왔지만 박살난 제 마음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점점 말라가는 할머니의 손만 하염없이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건우 회장이었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겠니? 왜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너한테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얘기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뭘 원하는 건지, 왜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건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의 후미진 카페였습니다. 마주 앉은 회장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깊게 팬 눈과 거친 손끝, 재벌 회장의 위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윤서진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툭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그럭거리며 소음을 냈습니다. 윤서진이 맞아?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요? 우리 엄마 아세요?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예요? 왜 남의 엄마 이름을 묻고 왜 혼자 울고 그러시냐고요? 제가 다그치자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 무슨 확인이요? 회장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DNA 검사를 받아주지 않겠니?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DNA 검사. 그 단어의 의미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전하타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말문이 막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빠라는 인간은 우릴 버렸다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니까 평생 찾지도 말라고.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거짓말. 재벌들이 다 그렇잖아. 재미 보고 버리는 거 당신들도 똑같잖아. 아니야. 서진이가 임신한 줄 알았다면 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포기하지 않았어. 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났어. 내가 짐이 될까봐 내 앞길 막기 싫어서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탁한다. 검사만 받게 해줘. 만약 내가 내 딸이 맞다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임질 거야. 내가 못해준 것들,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 내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보상할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증오했던 아빠라는 존재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뒤엉켰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거야. 회장의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할머니 몰래 회장과 함께 DNA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그때까진 미처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회장은 병원 복도 끝에서 마주 섰습니다. 우리 사이엔 얇은 흰색 봉투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뜯지 못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봐주렴.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 그리고 맨 아래 적힌 한 줄의 문장. 친자관계 확률 99.99%. 활자가 눈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친자래요. 그 한마디에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흐흑.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 딸을. 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굽던 붕어빵, 독촉 문자, 곰팡이 핀 반지하방, 용역에게 짓밟히던 날들. 그 모든 지옥 속에 이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요? 일어나요. 사람들 봐요. 제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이야. 난 대학에서 서진이를 만났어. 난 철없는 재벌 2세였고 서진이는 가난하지만 당찬 학생이었지. 우린 사랑했어. 미치도록. 회장의 눈이 과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안은 우릴 갈라놓으려 했어.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지. 난 버텼어. 내 모든 걸 걸고 싸웠어. 그런데 어느 날 서진이가 사라졌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래서요? 찾지도 않았어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찾았지. 미친 듯이 찾았어. 하지만 내가 찾았을 땐 이미 서진이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서진이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내 앞길 막지 말고 떠나라고, 안 그러면 나까지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더구나. 비겁해. 그래. 내가 비겁했어. 내가 무능해서 서진이를 지키지 못했어.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어. 할머니가 널 철저히 숨기셨으니까. 서진이를 죽게 만든 우리 집안에 너까지 뺏길까봐.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아빠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던 이유가. 그 뒤로 난 껍데기처럼 살았어. 하온이 엄마, 내 언니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일찍 갔어. 교통사고로. 하온이 엄마도요? 그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더구나. 그게 내 죗값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타났어. 진흙탕 속에서 서진이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회장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세아야, 뻔뻔한 거 알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아빠 노릇. 한 번만 하게 해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목을 매게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저는 도망치듯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회장이 뒤따라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회장을 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여길 어떻게... 장모님, 회장이 할머니 침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서진이를, 그리고 세아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병실을 채웠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니네 집구석이 우리 착한 서진이 뼈까지 발라먹었잖아.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짓밟고 그래서 죽은 애야. 할머니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묵은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세아까지 데려가겠다고? 절대 안 돼. 그 화려한 지옥불에 내 새끼 또 던져 넣느니 차라리 평생 길바닥에서 붕어빵을 팔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썩 꺼져.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불이라면 제가 제 몸으로 맞겠습니다. 제 살이 타더라도 세아만큼은 꽃길만 걷게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회장의 눈물이 병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밝혀낸 진실은 너무나 아프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뒤늦게나마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 가족의 처절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매일 저녁이면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으로 나타나 할머니의 손발을 주무르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회장이 간병인도 마다하고 병실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며 고개를 돌리셨죠. 하지만 회장은 묵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그는 앵무새처럼 그 말만 반복하며 할머니의 식은 밥을 데우고 사과를 깎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사과 껍질을 끊어먹는 그 투박한 손을 보며 할머니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병실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할머니가 꾸벅꾸벅 조는 회장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시는 모습을요. 미련한 놈, 진작 좀 잘하지.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회장이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또 돈 봉투인가 싶어 인상을 찌푸리는데 안에서 나온 건 대학 입학 등록금, 고지서와 장학 증서였습니다. 식품영양학과 가고 싶어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내가 버린 성적표 귀퉁이에 적혀 있더구나. 회장이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붕어빵 안 팔아도 돼. 병원비, 생활비, 학비. 아빠가 다 할 거야. 넌 그냥 공부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만 해. 아빠.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나중에 취직해서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거예요. 그래, 그래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갚아도 된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거대한 빙벽이 아주 조금씩 눈물과 진심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창밖,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태풍그룹이 지원하는 VIP 병실로 옮겨져 전문 의료진의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푹 꺼졌던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잿빛이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아야, 이제 나 걱정은 말고 내 인생 살아라. 나 호강 그만 시키고. 할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저 아직 효도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름전 내나는 패딩을 입은 노점상 소녀가 아닙니다. 식품영양학과 1학년 윤세아. 제가 그토록 꿈꾸던 제 진짜 모습입니다. 태풍그룹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하여 박순자 은혜장학재단.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출범식 날 단상의 선 회장. 아니,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벼랑 끝에 선한 아이를 지켜주신 위대한 어머니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냉혈한이라 불리던 이건우 회장의 이례적인 고백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가정사는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주말, 저는 하온이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붕어빵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새로 맞춘 붕어빵 봉지에는 은혜라는 글자가 예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뒤집는 거 맞아? 나 잘하지? 하온이가 붕어빵 틀을 잡고 낑낑거리며 물었습니다. 오, 제법인데? 우리 하온이 나중에 붕어빵 사장님 해도 되겠어. 이모, 근데 웃으니까. 사진 속 우리 엄마랑 완전 똑같다. 하온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누나 더 주세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붕어빵을 받아갔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보육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찍이 서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선택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지금은 되찾은 가족을 눈에 담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갓 구운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고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춥죠? 아니. 괜찮다. 저는 툭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아빠가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아야. 저도요. 여기 있게 해줘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 머리 위로 벚꽃잎을 흩뿌렸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이쪽을 내려다보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고 아빠도 저도 하온이도 마주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 얼어붙은 손으로 붕어빵 틀을 잡으며 울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깨진 붕어빵 틀은 버려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시련은 있겠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달콤한 붕어빵 냄새가 나는 이 봄날,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차가운 진흙탕에서 시작해 벚꽃 흩날리는 봄날로 끝난 세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돈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가 얼어붙은 두 사람의 마음을 녹였듯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벚꽃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